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429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뉴스픽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그리고 또 기사에 다 쓸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일요서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또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가 뉴스픽 시간 오늘도 출발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음력 8월 15일 날짜로 9월 21일 8월 대보름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차례는 다녀오셨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명절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정부에서도 또 각 일반 기업들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조심하라, 주의하라 뭐 이런 당부가 있었는데요. 벌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벌초는 아직 안 다녔고요. 네. 추석 때 뭐 성묘 정도 다녀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벌초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인공잔디로 싹 깔아둘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 벌초 갈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날씨 덥고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도 8월 대보름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부 정두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산업경제 뉴스를 들고 나온 이창환입니다. 네, 저희가 대선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렇죠? 네, 뭐 대선 얘기는 뭐 끊일 수가 없죠. 네, 대선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또 대선 이야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무야홍 넘어 무대홍 넘보는 홍준표. 이 윤석열 대세 위기론.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정두현 기자가 들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볼까요? 일단 최근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어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십니다. 최근에 뭐 무야홍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돌돌홍. 예. 돌고 돌아서 결국 홍준표. 그다음에 무야홍은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다. 그리고 무대홍. 심지어 무대홍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제 무대홍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 무조건 대통령은 그렇죠. 이거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무대홍이 무조건 대선 후보는 홍준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MZ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런 밈, MZ 세대 이런 시류가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이러한 MZ 세대 지지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외연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지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의 어떤 대선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보고자 이번에 이런 아이템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 대선 판도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정치권에서 요즘 역시나 홍준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달궈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지표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9월 14일 기준이죠. 9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은 현재 여야 대선 후보 통합 지지율 상으로는 전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6에서 27% 정도, 28%까지 이렇게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6에서 한 17% 정도 지지율로 이낙연 후보와 지금 살짝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범보수권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금 제치고 지금 아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지금 1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여야 통합에서는 3위지만 그 보수권에서는 1위다. 네, 그렇죠. 이거 여야 통합에서는 이제 3위와 4위를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민주당 지지층이 그러니까 범보수권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30~40%가량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율.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네. 네, 의미 있는 흐름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의 급상승, 홍준표 의원의 급상승세, 자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홍준표 의원의 이런 급상승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범야권 1위 후보로 올라서기 직전부터 네네. 꾸준히 강강약약 전술을 구사를 해왔어요. 강강약약. 그게 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강한 후보에게 오히려 저돌적으로 좀 공세를 취하면서 오히려 약한 후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전술을 취해왔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 때리기에 계속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윤석열 때리기?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금 굉장히 네.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네. 좀 이런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환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여야 1위 후보지 않습니까? 네.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후보인데 이런 유력 주자를 계속해서 때림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만등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1회를 때림으로써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네거티브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세를 계속 여야를 가리지 않고 1위 후보들을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비판 공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강약약. 그렇죠. 강자만 계속 때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선 존재감을 꾸준히 높여왔고 네네. 그게 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MZ세대까지 지지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추석날인데 홍준표 의원 아침에 기분 좋은 추석 아침을 보내고 네, 뭐 술도 얼큰하게 또 한 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뭐 기분 좋은 추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이 아마 지금 추석 때 뉴스에서도 막 다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방송을 하는 동안 뉴스를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총장,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이 최근 범야권 1위 후보에 이 홍준표 후보가 오를 수 있도록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이게?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약보합세에 들어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큰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반사이익. 네. 아직까지 고발 사주 의혹이 윤 전 총장 풀리지 측에서 않았죠. 확실하게 소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의혹으로 인해서 그 의혹이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홍준표 의원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강을 때리고 있었는데 함께 주변이 또 같이 때려주니까 뭐 밟고 올라가기 충분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모래시계 검사 출신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또 모래시계.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 네. 그런데다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지난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보면 검찰권을 좀 남용했다는 그런 비판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검찰권을 그 남용했다. 정점으로 지목이 되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 대치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현 정권에서 이 검찰 개혁의 의도, 바로 그런 걸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여권에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그 포인트와 바로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 홍준표 의원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고 좀 이런 게 여러 가지 시너지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MZ세대, 이 2030이라고 하는데 MZ세대 사이에서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꼰대 이미지, 또 이 막말 논란, 사실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사로잡혔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 대선 전국은 사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 이런 거보다는 MZ세대가 그 캐스팅 보터로서 되게 나중에 그 차기 대선을 좀 이끌 만한 지금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가운데 MZ세대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주안점이랄까요? 핵심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이미지보다는 정책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정책 쪽으로 맞춰진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야당의 뭐 희대의 악재 요소로 좀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 그렇죠.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야당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어떤 꼰대 막말 이미지에 대한 저항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또 당시 촛불 정권이 이제 창출이 돼야 된다는 어떤 정의감, 좀 이런 정서가 굉장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었고 지금 현재 올해 대선 전국은 차기 대선 전국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네.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교체. 네. 네, 그렇죠. 정권 교체. 네, 그렇죠. 작년도 그때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권 중심의 정권 교체론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네. 사실 당시 4년 전입니다만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홍준표 의원이 2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보 가운데 2위를 했는데 지금 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만약에 국민들이 강하다면 더더욱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만약에 어떤 네거티브가 들어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또 수용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인기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비굴하게 사과를 하거나 뭐 굽신거리거나 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걸 받아내면서 반격을 하는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좋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다가 또 이 정무 감각, 이 경험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도 했고 또 이제 경남도지사도 했었고 역시 그렇게 한 데다가 또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서 또 이게 당선까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또 복당했지 않습니까? 복당해서 지금 자기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심지어 또 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엄청난 검사 선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래시계 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검사 선배 뭐 정무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 윤석열 후보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최근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한 이야기.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여담에 가까운데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여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홍준표 의원이 말한 인터뷰에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누가 더 상대하기 편할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의원은 차라리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웃복싱 스타일이에요. 항상 애둘러서 말하고 조심스럽고 침착하고 그렇다 보니까 토론에서 붙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강점을 부각시킬 수 없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파이터라는 거죠. 인파이터.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받으면 또 그대로 받아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때리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복싱이 같은 부분이네요. 그럼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때리면 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오히려 흥행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이 홍준표 의원의 이 노련미가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노련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역시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쌍욕이다, 뭐 인성 논란, 뭐 이런 또 프레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경기도 차베스다. 뭐 이런 타이틀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 결국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뭐 8월 버스론, 뭐 9월 버스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버스가 출발을 했고 이 윤석열 후보까지도 다 탑승하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급상승, 홍준표 후보의 이 급상승 때문에 사실 압도적으로 1위를 나서고 있던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급상승하면서 이강구도로 재편됐다. 이강구도로 재편되니까 결국은 윤석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반대급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역으로 튀어 올라가고 튀어 오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 홍준표 의원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침몰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 실제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강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책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구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나토식의 어떤 뭐 핵 공유라든지 그리고 모병제 그리고 그 흉악범에 대한 어떤 사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면모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얻고 있고 그것이 지지율로 연결되면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40대, 50대 좀 이런 어떤 보수 골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환원받게 되면은 아 이게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야 이거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가 이게 당 대표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또 2030 이야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국민의힘을 2030이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력을 얻었었죠. MZ세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네.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도 MZ세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역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뭐 대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그렇죠.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7%가 안 됐을 거예요. 5, 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따라잡고 지금 1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기자가 카카오 당하다. 카카오 당하다. 배신감에 뿔난 국민 여론. 카카오가 뭘 했죠? 뭘 했길래 카카오에게 당했다 이런 타이틀을 잡으셨나요? 네, 뭐 카카오톡 쓰십니까? 아 당연히 쓰고 있죠. 네, 카카오톡 쓰시죠. 뭐 카카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택시, 또 뭐 각종의 카카오와 관련된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 관련된 거 쓰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카카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이걸 이제 카카오를 동사처럼 쓰게 된 겁니다. 카카오 당하다. 카카오 당하다. 카카오 당하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카카오 당하다. 여기에 이제 배신감에 뿔난 국민 여론. 바로 그런 제목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뭐 이달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 카카오의 주가가 15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15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최근 거래일 수준으로 보면 한 7, 8일 만에 7, 8일 정도 되는 거래일 만에 11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뭐 하루에 5% 수준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카카오가 이제 골목 상권, 이 서민 시장에 침범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다. 뭐 흡사 예전에 이제 파리바게뜨가 이제 일반 빵집들을 다 잠식했다. 그렇죠.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지역명을 일단 예를 들면 뭐 강서제과, 뭐 강북제과 이런 제과점들 빵 가게들이 있었는데 뭐 파리바게뜨 같은 이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권이 침범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기업, 이 카카오처럼 이 IT로 시작했던 플랫폼 기업, 뭐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사들도 많겠지만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또 정책적인 규제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예측이 나오면서 현재 네이버 다음 카카오까지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뭐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창업자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서서 이 좀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의 배신감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카카오에 대한 어떤 불신불만,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이야기를 했지만 카카오는 사실 채팅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작해서 이 성장을 했는데. 이 채팅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했지만 이 사업의 확장력 또 뭐 장악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시총 규모로 따지면 뭐 저희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있는데 심지어 이 카카오가 지금 택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년 전에는 카카오가 택시 업계와 이게 맞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택시를 호출하는 호출 서비스까지 강화하는 중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장악력 비중을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요 호출 비용을 올려버린 겁니다. 호출 비용을 올리겠다 했더니 여론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된 거죠. 대기업의 어떤 갑질 횡포 뭐 이런. 이 카카오가 작게 시작했고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장악하면서 이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겠다 하니까
야 결국은 너네도 똑같구나. 그렇죠. 배신감을 수밖에 없죠. 네, 배신감을 드러냈고 뭐 배신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뭐 카카오 측에서는 부랴부랴 가격을 다시 다운시키긴 했습니다. 인상을 철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이 쉽게 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요금제 인상안을 철회를 했는데도. 그러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금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이 인상안을 철회하면서 분위기는 잡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가 과거에 이제 저희가 택시 이야기를 했지만 택시 업계와 갈등이 치열하게 있을 때 카카오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중재안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카카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 서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자들하고 카카오가 맞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카카오와 사업자 간의 어떤 전쟁에서 백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사용자와의 어떤 갈등 구도로 지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때는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야 너네가 장악하고 비중을 크게 차지하니까 이제 국민들을 배신한다 이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에 대한 어떤 타개책, 타개책이 있나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 상권, 이 서민시장 침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올리겠다고 했던 걸 줄이겠다,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부 사업 철회에 대한 것도 아마 안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가 본데 실제로 이 그룹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별다른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네, 이 또 다른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투자자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초에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0만 명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80만 명이 몰렸는데 이분들이 15만 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다가 지금 11만 원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주가가 푹푹 떨어지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죠. 결국은 배신당했다, 카카오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뭐 카카오의 어떤 주가락 원인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가락 원인 뭐 저희가 이제 금산분리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은행, 금융업을 운영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또 금융업, 은행업을 운영하는 이제 뭐 금융지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일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둘 다 손실을 입게 됐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막아놓은 금산분리 정책인데 바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IT 기업 또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게 봐왔던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간접적으로 금융업, 은행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든 다음 카카오든 굉장히 대기업인데 그렇죠. 불과 뭐 한 10년 이내에 뭐 단기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몸집이 많이 불렸는데 그 사실 삼성전자 또 뭐 우리가 LG 같은 경우 과거 이제 금성전자를 보면 거의 한 40-50년 이상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조금 더 앞서서부터지만 이 요약해서 단축해서 보면 한 5년 가까이 최근 5년 안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성장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최근 그 발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재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재벌 1위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앞질렀습니다. 이 IT 기업을 창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돼버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따라갈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초재벌이 된 거네요. 현재 이런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지난 8월이죠. 저희가 1호 서울이 직접 나서서 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금융위에 김범수 의장과 이 카카오 관련해서 이 진정 또 고발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발과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대한민국 최고, 뭐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1의 재벌의 이름을 올린 김범수 의장이 이끌었던 그 다음 그리고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
가치를 부풀렸다. 가치를 부풀렸다. 네, 그 근거를 들고 이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또 고발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풀려진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사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야, 최근 뭐 주식 개미들은 네. 개미분들은 정말 이런 거에서 큰 상실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개미들은 뭐 저희가 이제 그때 카카오뱅크 투자 안 했다고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 네.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뭐 15만 원에 만약에 들어온 개미가 있다면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그렇죠. 있겠죠. 큰 손실이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 기업들 또 정부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키시고 저희가 내년 추석 때는 좀 더 편하게 가족들, 친척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추석 때 준비한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다음 뉴스픽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